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 이스라엘 기자가 무슬림만 출입할 수 있는 메카를 무단 취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채널 13 소속의 질 타마리 기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으로 특별 허가 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귀국하지 않고 메카를 촬영했는데요. 기자는 메카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취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우디 현지에서는 많은 반발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하마스의 전초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쏜 총탄이 분리장벽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도시 네티브 하사라로 날아든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100건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이 백신 조기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 근 2개월 만이며 지난 한 주간만 35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백신 10,000회분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고위험군에 집중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팔레스타인의 한 고등학교 연극에서 유대인 처형을 묘사한 모습이 틱톡에 올라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유대인 분장을 한 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관중들은 그 모습에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의원은 새로운 차원의 선동이자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가 학생에게 선동과 증오 및 테러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2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보신 간추린 뉴스 중에 이스라엘 기자가 조 바이든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아마 메카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기자는 메카에 가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메카는 이제 비무슬림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이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기자는 만약에 메카에 들어간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슬람법에 의해서 다시 불러다가 뭐 어떻게 형벌을 줍니까? 뭐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기자는 기자의 취재 윤리나 원칙 이런 걸 어긴 셈이 되는 겁니까? 그 기자 소속인 채널 13 뉴스에서는 오히려 저널리스트 정신에 충실했다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기사화하면서 담당 기자도 무슬림 성질을 오히려 대중 친화적으로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뭐 서구의 취재 윤리나 이런 거에는 어긋나는 건 없죠. 저도 예전에 그 예루살렘의 황금 사원 그 안에는 무슬림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안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그런 그 바위도 그 안에 있대는데, 근데 저는 뭐 무슬림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무슬림 한 명을 불러다가 카메라를 주면서 돈을 좀 주면서 네가 대신 좀 찍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고 했더니 찍어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찍었으면 됐을 텐데. 근데 그 아무래도 이스라엘 기자라서 더 사우디가 반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요번 사태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비판의 초점이 뭐냐면 타종교 존중하는 걸 위배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들어간 거는 좀 경솔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여론입니다. 비판 여론이.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보자면 양국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제한적으로나마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자가 좀 약간 속도 위반을 한 거죠. 혼자서 약간 좀 경솔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지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약간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제 이스라엘 현지 농객들도 대표적으로 캐롤라인 글리 칼리미스트조차도 트윗을 통해서 불필요한 짓을 했다. 특히 양국 외교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맹비난을 했죠. 만약에 우리 조현영 씨께서 사우디에 갔다. 그리고 메카까지 갔는데 단지 무슬림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밖에서만 보고 그냥 오겠습니까? 저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취재 의식은 좀 약한 편이네요. 이게 서구 원리에서 이제 취재 윤리나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의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사상인데 사우디는 왕정 체제하고 세속 체제가 있는 종교 체제랑 이게 결합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지법을 존중해줘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일본이나 뭐 야스쿠니 신사 간다 그러면은 그들도 나름의 룰 세팅이 있어요. 그 범위에 한해서 이제 하는 거죠, 취재를. 표현의 자유가 뭐 아무리 자연법 사상이긴 하지만 그 국가의 법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본인이 직접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건 뭐 좀 시체말로 관종이죠. 저도 그 메카에 관한 영상을 보니까 그 앞에도 그렇고 그 안에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관리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종교 경찰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던데 그런데도 거기 이스라엘 기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관리인들이 종교 경찰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와이네트 보도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잠입을 했냐, 그러니까 현지인들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적당한 급여를 주고서 네가 찍어와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잔입을 한 거예요. 운전서 해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현지에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는 거죠. 그게 뉴스로 나올 정도라면은 그럼 이 법은 이게 우리로 치면 실정법 같은 거 형법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걸 알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조금 경솔했죠. 제가 황금 사원에서 그 카메라 주고 돈 쥐어주면서 이렇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 그 화면은 결국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런가 하면 또 팔레스타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연극 보니까 저도 이 장면을 봤는데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팔레스타인 고등학생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게 고등학생의 일탈이라면은 어떤 지도나 그 학생 지도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팔레스타인 그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증오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거를 이제 실천에 옮긴 거죠. 예술적 행위, 퍼포먼스로 학예회처럼. 그러니까 당연한 규결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도 애들도 이 틱톡을 좋아하나 봐요. 우리 조현영 씨도 틱톡 합니까? 그 틱톡 약간 그 중공 브랜드는 저는 안 씁니다. 아 이게 중국 거군요. 예, 중국 거. 예. 오호.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제 럼블이라고 우리 이제 저같이 이제 자유공화 진영이 좋아하는 그런 매체, 표현의 자유가 많이 있는 럼블을 봅니다. 왜냐면 유튜브도 가끔씩 이게 정책에 따라서 커팅되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럼블? 예, 럼블. 그런 게 있어요? 럼블 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소스들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디 겁니까? 미국 거죠. 어허 그렇구나. SNS는 뭐 해요? 카톡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퍼거슨 옹이 얘기한 것처럼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해서 거의 안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 사람들이 올린 틱톡을 가끔씩 보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그 브레 TV 학술 연구 차원에서 이제 코를 막고 이제 보는 것이죠. 코를 왜 막아요? 거북하니까. 아 그런 게 많습니까? 좀 짜증 나요 보면은. 재밌던데 난 짧게 짧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또 뉴스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어느 가정집의 그 수영장에서 싱크홀이 생겨서 이제 푹 꺼지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그 의아해했던 게 AP통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P통신의 그 내용을 인용하는 우리나라의 파이낸셜 뉴스라는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남동쪽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AP통신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굳이 텔아비브라고 얘기하는지 AP통신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 같아요? 전통적인 이제 유럽 관점이죠.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국가 해법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인데 AP통신은 이제 안 본다는 입장으로 이제 그렇게 명시적으로 텔아비브를 수도로 기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AP통신만 이래요? 아니면 다른 외신 다 그래요. 외신 다 그래요? 외신 다 그래요. 몇 년 전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 텔아비브를 이스라엘 수도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내 매체 중에 반 트럼프 매체들이 있잖아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외교 정책의 피니클이에요. 꼭지점이에요. 최고의 그 성과거든요. 여지껏 아무도 중동 평화를 말로만 했지 성사를 못 시켰는데 실질적인 중동 평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바이든 당국자들 역시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뭐 아랍 평화 협정 뭐 이런 식으로 공을 안 주려고 용어도 바꿔 쓰고 당연히 워싱턴 포스트나 타 매체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명시적으로 딱 예루살렘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명시하든지 아니면 제2의 도시 텔아비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따라주죠. 그 준칙을. AP통신이 그렇게 이 기사를 썼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 쓰는 인용하는 우리나라 언론 매체도 이거를 굳이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파이낸셜 뉴스라는 제가 일부러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싱크홀 얘기를 하는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유독 이 파이낸셜만
이스라엘에서도 텔아비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도 그런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모르고. AP 같이 이제 주류잖아요. 그 주류 매체를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NYT에서 보도하면 그대로 그냥 인용 보도하고 책임은 없죠. 왜 인용 보도에 다운표에 걸었으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 독자적으로 특파원이 나가서 이제 취재를 했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특파원을 보낼 생각도 없고 보낼 돈도 없고 보낼 의지도 없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먼저 자세히 들여다볼 분석 뉴스 어떤 거부터 볼까요? 이란이 농도 90%의 우라늄을 며칠 만에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폭탄 1개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양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비축한 60% 농축 우라늄이 43.3kg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자 이스라엘군은 이란 핵무기를 대응하기 위해 군사 옵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며칠 만에 농도 90%의 우라늄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 핵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농도 몇 %의 우라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가끔씩 나와요. 이게 우라늄 농도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라늄 농도가 이제 핵무기 연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한 기를 만들려면 90%의 고농축 우라늄을 25kg 정도가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60% 농축 우라늄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제 보도한 것처럼 이제 이란의 현재 수준은 60% 농축 우라늄 43.3kg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의 이런 식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아가지고 뻥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앞서 이제 뭐 원자력 기구의 그 추정치도 있지만은 그 다양한 학술 기관에서 그 추정치를 내놓았는데 이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20%까지 진입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2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쑥쑥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는 기관이나 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60% 이상이고 뭐 90%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이란이 개량형 원심 물리기를 투입했는데 이거를 이 프로세스를 더 스피드업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 뻥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경고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는 전략무기로 간주한 이유가 무기를 쓰지 않고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굴복하는 정치적인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말폭탄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우선은 말폭탄이다. 예. 그래도 결국은 급하면 쏘지 않을까요? 쏘면은 이제 그 이제 핵이론 중에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고 이쪽에 쏘면 이제 반대로 또 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디팩토 핵무장 국가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선명은 안 했지만 이미 핵무장 국가라고 이제 분류가 돼 있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면 이제 동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 전략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획득하고 누가 먼저 이거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기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군 참모총장인 코하비가 이란의 핵무기 대응을 위한 군사 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군사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한 발언이고요. 이제 말폭탄이니까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너네 폭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군 수장으로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보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 수뇌부 역시 의견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 관련 정보 장성들은 이란 핵 복원 협상에 찬성하는 반면에 그 핵 협상을 찬성하는 반면에 모사드나 정보개통 출신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 핵 복원 협상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견이 약간 존재하죠. 협상파냐 아니면 군사 타격파냐. 근데 그 중에서 코하비 참모총장은 협상 반대파, 군사 옵션파예요. 강경 발언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의 태도인데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 옵션 카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는 편입니까? 요번에 그 이스라엘 방문 사우디 중동 순방 때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바이든은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 전략적인 이제 언어 공격이지 구체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미국의 공중급이 없이는 이란 핵 선제 타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훈련도 하기는 하지만은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중급을 빼버리면은 이게 타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화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란이 지금 뭐 고농축 우라늄 90%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핵무기를 만약에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보유하게 됐다. 이랬을 때 사실 이러기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하도록 저지하겠다 또는 속도를 늦추게 하겠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국내 정치 상황 조정도 있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전략을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였으면은 아마 핵 개발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옵션도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그것도 근데 기조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로 약간 친이란 협상파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수내부도 약간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네트냐후 전 총리 혼자서 군사 옵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등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제 지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실패라면 실패지만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 이렇게 핵 가지고 한다 만다 거의 다 됐다 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치 늑대와 소년처럼 나중엔 뭐 핵을 다 완성했다 하더라도 뭐 또 뭐 이게 굉장히 소식을 듣게 되는 우리가 무뎌지는 거가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핵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북핵 완성이라고 보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걸 쓰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전략적인 어떤 그런 위협도 제공하지 못하고 요즘 북핵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실험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단계로 갈 수도 있는데 이란이 영내에서 그러니까 투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되지 이렇게 스테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400억 달러, 한화로 약 52조 3천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러시아와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에 있어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인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도 핵합의 복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와의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서방 연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니까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란에서 그 라이시 대통령과 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불러들여서 3자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러시아하고 이란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문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두 나라가 에너지 연대를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러시아와 이란이 어떻게 에너지를 연대를 강화하겠다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날 한 4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전략적 협력은 러시아가 이란의 액화 천연가스 LNG 가스관, 그다음에 원유 제품 생산 등을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하고 설비 생산 그 건설을 러시아 업체가 맡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도 부족하고 또 금융 제재나 여러 다양한 제재에 걸려서 그 개발을 투자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걸 통해서 성사가 된 것이죠. 원래도 그랬지만 그 앞으로 그러면 러시아하고 이란이 더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란이 그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문제점들을 러시아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뭔가 좀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이란과 러시아 둘 다 이제 약간 어떤 관계냐면 악어새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이제 서방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숨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러시아가 설비 건설 역량을 이론에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을 결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제 금융 제재에서 좀 회피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게 핵합의 복원 협상 조항에는 핵 개발을 포기하는 당근 대책으로 다양한 에너지 설비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이른바 루폴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이제 이란에다가 기술 제공하고 그 건설 사업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고 그 금융 제재를 회피할 수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 이 관계만 보면 윈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 1위가 러시아, 2위가 이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면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미치게 될
에너지난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이제 다막 구조니까 이제 시장 지배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약간 깡패 국가들의 이제 협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도 서로 경쟁할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사협정 해가지고 가격 조율하고 오펙 플러스는 그걸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생산 뭐 맞추고 증산할 거냐 말 거냐는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과연 이란과 러시아가 이거를 훌륭하게 시행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교섭에 실패하면 이제 주로 이제 경쟁부 관계가 되거든요. 서로 가격을 낮추면서 오히려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첨부하자면은 이제 러시아가 약간 위대한 고지에 있죠. 왜냐하면 관련 시설을 러시아가 투자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석유 증산을 부탁을 했는데 그걸 일단은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이 이란에 가서 이렇게 에너지 협력을 하자, 연대를 하자 이렇게 또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럼 결국은 외교전에서 조 바이든이 푸틴한테 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건 뭐 완벽하게 드러났죠. 이번에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나왔고 이제 러시아 승, 바이든 패죠.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핵 보건 협상, 여기서도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아요. 핵보건 협상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게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미국 당국자들 그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협상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입장이고,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큰 반기는 없어요. 근데 약간 뭐 표면적인 서로 언쟁은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으므로 오히려 핵 협상으로 가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핵 타결될 가능성이. 겉으로의 여론은 좀 안 좋아 보이지만은. 근데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에너지 연대를 강화한다라는 뉴스는 나오는데, 왜 이 두 사람의 협상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부른 겁니까? 이번에 터키, 이란, 러시아 3국 정상회담의 핵심 문제는 이제 시리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작된 아스타나 포맷이라고 시리아 영토 주권을 위한 이제 3국이 공동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이 7차 회담인데요. 여기서의 회담의 결론은 미국은 아웃입니다. 결론이 미국 아웃이 나왔고, 미국이 지금 현재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 동부에서 주둔하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나가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공동 커뮤니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 이란의 라이시, 그리고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이 3자 회담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미치는 영향은 이제 테러 세력 혹은 대리 세력에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케이션, 지리적 공간, 그 다음에 파이낸싱, 그러니까 재정이 지원되느냐, 세 번째가 군수물자거든요. 푸틴과 테헤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에 가해진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핵 개발은 물론 이란 대리세력에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확보가 된 거죠. 파이낸싱이 해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지리적 공간인데, 러시아하고 이란이 관계가 결속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북부국경의 위협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경유한 이란 대리 세력의 병참 라인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제 폭격을 하고 이제 분쇄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가 개입함으로써 방공망 협정이 이제 무력화되면서 오히려 이쪽에 세력이 준동할 거로 봐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 이스라엘 관점입니다. 우리 조 현영님께서 보시는 이번 3자 회담 어떻습니까? 이번 총평은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되는 게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데, 그럼 다극 체제의 흐름이 뭐냐면, 그동안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 가입을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2023년을 목표로 지금 가입을 좀 서명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 역시도 이란과 함께 그동안 이제 브릭스라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 이 5개의 국가들을 연맹한 이제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도 가입을 한다고 해요. 사우디가 이제 미국과의 이제 동맹을 조금 절연하고 이쪽으로 새로운 관계 모색을 한다는 것이죠. 이란과 사우디가. 그게 뭘 의미하냐면 다극 체제, 그러니까 이른바 글로벌 춘추전국 시대가 된 것이죠. 미국 패권이 약화됨으로써.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러지 않지만은 서로 다양한 짝짓기 조합이 이제 앞으로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짝짓기가 되는지 관측을 면밀하게 해야겠죠.
이제 세 번째 또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침공 사태가 있은 2월 24일 이후 이스라엘로 알리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계 정착민들의 80%가 초기 정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응답의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의 주거 환경과 자녀 교육의 기회가 다양한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알리아한 이민자가 6월 기준 2만 8천 명 정도이며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알리아한 사람들이라는 뉴스를 우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나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아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정착 만족도가 많이 좋다고 나왔어요.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쟁으로 이제 이주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이민자 중 80%가 초기 정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고요. 러시아계가 83%, 우크라이나계가 78%로 이스라엘에 장기 정착한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초기 정착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책이 많이 이제 뒤따르니까 물론 이제 만족도가 높겠지만 알리아한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은 얼마나 줄까요? 정착금을? 이건 뭐 구체적인 액수는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거 비용이나 이런 거 초기 정착 비용은 넉넉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기 정착을 했을 때는 상당수가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랑 히브리어를 빨리 습득을 해야 현지 경제 활동이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그 러시아계 이민자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제 은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연금 수령자들이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금융 제재로 인해서요 연금 수령이 좀 막혔어요. 그래서 리버맨 재무장관이 이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현지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생활 물가가 많이 비싼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알리아한 유대인들 중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정착 지원 제도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도 뭐 거창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귀환 알리아 배너를 명분을 걸고 있지만은 사실상 대부분 3대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피 업종에 편중돼 있어서 그 앞서 보도해진 것처럼 이민자 3분의 1이 자살로 이제 귀결되는 이런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네게브 사막 지역 개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이 지역에 신규 이민자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 인력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에게는 정착금이 14,500불 달러. 와. 그 다음에 가구당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의사 외에 다른 의료 직종, 예를 들어서 치공의사, 뭐 약사 이런 분들은 5,800달러가 13개월에 걸쳐서 이제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될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그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많이 불러들이고 또 그들이 오고 있는데 불러들이는 것만큼 또 찾아오는 것만큼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그들을 잘 이제 케어하고 또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 과제 또는 부담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정부도 고민이 많겠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알리아를 가려서 말해야 되는 좀 야박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계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알리아한 그 이민자 분포를 보면은 좀 이스라엘 보조금을 원해서 들어온 경우도 꽤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보입니다. 어렵게 알리아해서 그 이스라엘로 왔는데 적응 못해서 다시 돌아가거나 또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보다 이들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